오늘날 리비아는 일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통일된 정부는 없으며 수십 개의 무장단체가 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며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독재자는 폭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그 장면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산채로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리비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전 세계가 침묵을 지키는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비아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며 이집트와 튀니지 사이에 있고 지중해와 접해 있습니다. 국토의 90%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 아래에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 약 48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 리비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막 지하에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순수한 담수가 거대한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하 호수에는 단 한 번의 강우 없이도 북아프리카 전체에 200년 동안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1911년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침공하여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사막 한가운데에 사실상의 강제 수용소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리비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갈증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비옥한 해안 지역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땅은 이탈리아 정착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저항은 공개 처형과 총살로 진압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1932년부터 1943년까지 리비아를 지배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게 패배하여 축출되었습니다.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라는 무명의 27세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젊은 군 장교들이 왕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카다피는 사막 한가운데 사는 베두인족 양치기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군주들과 서방 세계 전체를 증오했고 리비아를 위대한 아랍 국가로 만들고 식민주의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쿠데타 직후 며칠 만에 그는 모든 석유를 국유화하고 외국 기업을 추방했으며 자신만의 광기 어린 규칙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다피는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를 거부하고 혁명의 형제적 지도자라는 칭호를 만들었으며 이후 42년 동안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절대 독재자로 리비아를 통치했습니다. 카다피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개인 경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소총으로 무장한 여성 경호원 40명을 대동했습니다. 독재자는 외모와 체력을 기준으로 여성들을 직접 선발했고 이들은 혹독한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후 지도자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처녀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카다피는 이 무장 여성 경호원들을 어디든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공식 협상 군사 퍼레이드, 심지어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잠을 잘 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들을 카다피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며 보도했고 독재자 자신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충성스럽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더 잘 보호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카다피 통치 하에서 모든 리비아 가정은 국가로부터 무료 아파트나 심지어 집 한 채를 제공받았습니다. 개인 임대주택은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완전히 무료였으며 국가는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 모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새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50,000의 현금을 받았고 휘발유 1리터 가격은 생수 한 병 가격보다 저렴한 14센트였습니다. 카다피는 대규모 인공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사하라 사막 지하의 담수를 해안 도시로 직접 끌어올리는 4,000km 길이의 환상적인 지하 파이프 시스템이었습니다. 2009년 카다피는 혁명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할 단일 통화인 금 디나르를 만들고 이를 외환 보유고에 있는 실물금으로 완전히 뒷받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석유와 자원을 미국 달러가 아닌 이 새로운 통화로만 판매하도록 하여 기존의 세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다피는 전 세계의 테러 단체들을 자금과 무기로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의 하수인들은 여러 나라에서 여객기를 폭파하고 인질을 잡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988년 리비아 정보기관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여객기에 폭탄을 설치하여 무고한 시민 270명을 살해했고 전 세계는 리비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만장일치로 요구했습니다. 10년 동안 혹독한 국제 제재와 완전한 고립을 겪은 후 2003년 카다피는 뜻밖에도 끔찍한 테러 공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는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국제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서방 정부들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는 신속하게 해제되었고 서방 지도자들은 차례로 카다피를 찾아 우호적인 회담과 악수를 나눴으며 세계 최대 석유 회사들은 값싼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피해 독재자가 진정으로 변했고 리비아가 마침내 정상적이고 문명화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강력한 민중 시위의 물결이 아랍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유를 요구하며 독재자를 축출했습니다. 2월에는 리비아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동부도시 벵가지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42년간 독재해온 카다피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카다피는 즉시 군대에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충성파 군대는 거리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했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군수품 창고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위는 전면적인 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토의 동부는 순식간에 무장 반군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서부는 독재자에 대한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3월 나토는 카다피의 잔혹한 군대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리비아에 대한 대규모 폭격 작전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들은 독재자의 정보군을 향해 매일 정밀 타격을 가하며 카다피의 탱크 군사, 기지지 휘소는 물론이고 그의 호화로운 개인 저택까지 전국 곳곳에서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나토 항공기는 2만 6천 회 이상의 출격을 감행하고 수천 톤의 유도 폭탄과 미사일을 리비아 영토에 투하했습니다. 동시에 서방 정보기관들은 리비아 반군에게 정교한 무기와 자금을 비밀리에 공급하고 독재자 군대에 대한 공격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으며 카다피를 전국 각지에서 추적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나토 항공기는 포위된 고향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던 카다피의 차량 행렬을 공중에서 폭격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독재자는 공포에 질려 길가의 더러운 콘크리트 배수관에 숨었지 만무장 반군들이 곧 그를 찾아내 끌어내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다피를 무자비하게 발로 차고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다리에 총을 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충격적인 영상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분노한 반군 무리 중 한 명이 카다피의 머리에 총을 쏴 살해했습니다. 그의 피투성이 시신은 며칠 동안 쇼핑몰 냉장실에 전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 옆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카다피의 비극적인 죽음 직후 통일되었던 리비아는 순식간에 수많은 내전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백 개의 무장단체들이 권력 영토 그리고 수익성 높은 유전을 놓고 잔혹하게 분할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황폐해진 나라에는 세 개의 경쟁 정부가 동시에 등장하여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각기 다른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암시장에는 무기가 넘쳐나 길거리 시장에서 마치 채소처럼 자유롭게 거래되었습니다. 기관총 유탄 발사기 대전차 미사일 심지어 대공포까지 현금 몇백 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 세력은 끊임없이 공항과 정부 청사를 점거했고 장관과 관료들은 경쟁단체에 의해 몸값 요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납치되었으며 수도는 매일 밤 박격포와 폭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리비아의 혼란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팔리는 노천 노예시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불행한 난민들이었습니다. 현지 인신매매범들은 순진한 이주민들에게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가는 빠른 배편을 약속하며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붙잡아 사실상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건강한 남성들은 1인당 400달러라는 푼돈의 강제 노동에 팔렸고 여성들은 가정부로 전락하거나 성노예가 되었으며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국제 언론인들은 비밀리에 잠입하여 숨겨진 카메라로 이 끔찍한 시장을 촬영했습니다. 전 세계 문명사회는 그들이 목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는 이를 막을 능력이 있는 정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 개의 아프리카 최빈국에서 온 100만 명이 넘는 절망적인 난민과 불법 이민자들이 전쟁 기근가난을 피해 황폐해진 리비아를 거쳐 풍요로운 유럽으로 향하려 합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식량과 깨끗한 물도 없는 비좁고 더러운 수용소에 강제로 갇혀 뜨거운 인두로 고문을 당하 고향의 가난한 친척들에게 거액의 몸값을 강요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병이나 구타로 목숨을 잃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시리아, 수단,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외국 용병들이 무너져가는 리비아로 몰려들어 거액의 돈을 받고 전쟁 당사자 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리비아 전역은 용병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변했고 모든 교전 당사자는 각자의 이기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외국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여전히 땅에서 석유를 꾸준히 뽑아내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나라 전체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무장단체들이 석유 항구를 장악하고 이익을 사리사욕에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유전과 석유 터미널 창고를 둘러싼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공격하고 불태운 후 다시 탈환합니다. 석유 수출량은 불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거나 국민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군벌들의 개인 주머니와 탐욕스러운 외국 석유 회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모든 약속이 무산된 후 평범한 리비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들은 매일 10시간씩 전기가 끊기고 병원과 진료소는 완전히 문을 닫았으며 아이들은 수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리비아의 참혹한 상황은 세계 뉴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카다피 독재 정권 시절보다 훨씬 많으며 수백만 명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끊임없는 가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했던 나라 모든 시민이 자신의 집을 갖고 세계적 수준의 무료 교육을 받았던 그 나라는 이제 미래도 희망도 없는 실패한 국가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리비아를 적극적으로 폭격했던 서방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군사적 임무는 공식적으로 완료되었고 원치 않는 독재자는 잔인하게 살해되었으며 그 후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 몇 달간의 전투가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던 국가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수년이 지나도 재건이 불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하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에피소드는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